내가 만약에 30대다.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부동산이 아니에요. 주식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은 일하는 자산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귀하신 존리 대표님을 또 모셨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궁금한 것들을 주로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커뮤니티에 남겨주신 많은 질문들을 모아서 대표님께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못다한 얘기들 그때 네.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네. 급히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못했죠. 네, 제가 그때 고장난 시계는 처분했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네, 지난 네. 시간에 구독자분들께서 문의 주셨던 것들을 많이 정리해놨는데요. 오케이. 하나도 못 물어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많이 오케이. 답변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가벼운 것부터 해볼게요. 대표님께서 투자를 직업으로 삼으시기 이전에도요, 투자의 경험이 있으셨나요?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 네. 미국에서 이제 첫 직장을 잡았어요. 미국의 401k라고 해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월급쟁이들 네. 그 월급의 10%를 강제로 네. 반강제죠.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그 펀드죠. 네. 펀드에 투자하는 거를 해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 전까지는 그런 걸 가르쳐 줄 대부분의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몰랐죠. 이제 미국에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잡으면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고, 또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내가 1년에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면 네. 그렇게 되게 이제 회사에서 매치를 해줘요. 네. 500만 원을 더 준다든가.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노후 준비하게 하는 거를 하면서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하도록 했죠. 주식형 펀드만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에요. 그 자산운용사가 이제 뭐 피델리티니 뭐니 메릴린치니 뭐 이런 데서 와요. 네. 설명을 해요. 아. 그래서 가르쳐 주죠. 당신은 젊으니까 대부분 주식에 넣어야 된다. 대표님 그 전에 주식 투자 경험이 없으신 상태에서도 주식 왜냐하면 바로 이제 선택할 수 그런 있... 교육을 받으니까 자산운용사에서 네. 예를 들어 메릴린치에서 오든가 아니면 뭐 찰스 수왑이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설명을 다 하죠. 당신 나이가 30대 초반이니까 네. 20대 말이니까 앞으로 은퇴하려면 60세까지 못 찾게 돼 있거든요. 그 제도. 주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죠. 그러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근데 대표님께서도 분명히 초반에 어리숙했던 투자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물론이죠, 초반에 물론. 올랐을 때 팔고 싶기도 하고, 그 욕심 부리고 보기도 하고, 바꿔도 보고 막 했을 텐데, 그런 경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펀드, 저는 이제 미국의 그 시스템이 되게 재미난 거예요.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몇천억에 되는 돈을 나한테 네. 맡기는데 회사가 어떤 트레이닝도 없어요. 책임은 과중한 책임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건 어떤 특별한 무슨 뭐 주식을 고르는 방법이 이렇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네. 그 회사에서 회의하는 거, 또 우리 점심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 이게 하나의 다 트레이닝인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또 공부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옆에서 배우고 또 의논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펀드를 운영했고, 물론 그때 대부분의 제가 잘못된 투자라는 거는 너무 일찍 바른 경우였어요. 뭐 회사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네. 망했다든가 그런 실수는 없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더 큰 돈을 벌었을 텐데 그런 게 대부분이었죠.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구독자분께서요, 대표님께서 뭐 개인적으로든 일적으로든 가장 빨리 처분했던 주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기억은 별로 없어요. 뭐 사자마자 팔았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샀는데 주가가 심하게 하락한 경우는 있죠. 네. 그렇지만 대부분 팔았던 기억은 없어요. 그럼 궁금한 게요, 대표님께서 그때 401k 모아 가시던 게 몇 년도쯤 되는 거죠? 그게 그때가요? 85년이죠. 1985년.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월급의 일부를 기중한 돈을 모아 가실 때 금융위기라고 할 만한 것들이 계속 왔잖아요. 그때마다 또 어떻게 대응하시고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겪으셨는지. 많이 왔죠.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도 왔고 네. 아시아의 그 금융위기도 왔고. 네. 근데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은 안 썼어요. 왜냐면 올라갈 걸 아니까. 그렇게 100년의 역사를 놓고 보면 결국 주식은 바운스백한다. 다시 올라가게 돼 있다. 하락했을 때 사실은 더 넣고 싶은 경우가 많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로는 이제 하락했을 때도 기다리면 올라가고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을 믿어야 한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 과정은 너무 하거든요. 그 믿음의 부족이죠. 그걸 못하는 이유는 의심을 한다는 얘기지. 어떤 걸 좀 더 많이 트레이닝하면 그 의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거는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철학인 거죠. 철학을 더 견고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계속 어차피 할 거니까 네. 60세까지 기다릴 거니까 걱정할 거 뭐 있어. 이게 계속 나는 월급 10% 저절로 나가는 거고 또 기다리면 되겠지 하는 낙관적이랄까. 어떤 사람은 그런 낙관성이 더 있죠. 어떤 사람은 네. 그거를 못 찾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성격인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도 어쨌든 우린 머리로 다 알고 있지만 하락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이겨내는 멘탈 관리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글쎄 나는 그런 가능한 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마이너스 뭐 20%가 났다. 네. 그게 영원하다 그러면 나도 잠을 못 자겠죠. 영원하지 않은 걸 아는 거거든. 숫자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건전하고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러면 주식 가격이 떨어진 거는 변동성이지 위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과 위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위험은 이 회사가 엉망이 되는 거를 내가 투자했구나. 네. 그래서 10년 기다렸더니 그 마이너스 20%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그거 위험이죠. 네. 근데 그 위험은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만 안 고르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그 회사를 또 연구해보고 그 회사가 계속 돈을 잘 벌 것 같고 그러면 나는 그 10% 떨어지고 20% 심지어 50% 떨어져도 문제가 안 되죠. 내가 얼마나 그 회사를 아느냐가 중요하지 네. 내가 멘탈을 따로 공부해서 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그 합리적으로 이 회사를 연구하고 네. 그다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아, 그러면 네. 저절로 멘탈이 나오지. 아, 그러네요. 회사를 그렇죠. 내가 믿으면 멘탈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회사는 내가 기다려도 되겠다 이렇게 약간 기준이 있으세요? 기준이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어느 회사도 똑같은 회사가 없잖아요.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그 회사 물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회사 물건을 좋아해요. 그럼 나는 그 회사 물건을 믿는 거고. 또 테슬라다. 그 테슬라는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비전에 내가 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예를 들어서 마켓쉐어를 20% 가져가겠다고 한 게 정말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잠을 잘 잘 수가 있지.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 같으면 그 주식을 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의 경영진의 그 능력이라든가 비전,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물건, 또 어떤 경우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 또 어떤 경우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브랜드 파워. 그러니까 그래서 코카콜라를 산다든가, 맥도날드를 산다든가, 그런 변함없는 그 회사의 브랜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맥도날드 주식을 샀는데 가격이 20%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맥도날드 사람 엄청나게 많이 와. 전혀 문제가 없어. 네. 그러면 나는 잠잘 수 있는 거죠. 하나의 팁을 준다 그러면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은 그 어떤 회사가 막 나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막 주가가 막 그냥 폭락을 하는 거야. 하한가 치고 막 하한가 치고. 네. 그 다음에 모든 증권회사의 그 리포트가 이 회사 망할 것 같다. 막 그냥 네거티브 할 때 그때 돈 벌 수 있는 찬스예요. 대부분 그 회사 주식을 그때 살 때예요. 왜냐하면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은 대부분 과대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눈여겨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죠. 좀 더 현실적으로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주식 투자에 대한 거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면서도요. 진짜 마음 한켠 속에 부동산에 대한 그 끈을 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주로 이제 절충해서 말씀해 주셨던 게 둘 다 해라. 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런 사연이 왔어요. 재산의 절반을 다 할애를 해도 매력적인 부동산이 전혀 없어서 결국 선택의 문제가 자기한테 오더라.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걸 정말 못 버리겠다고 하면서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동산에 대한 그 아직도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게 아니요. 저는 근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30대다.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부동산이 아니에요. 주식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은 일하는 자산이 아니에요. 주식은 일하는 자산이에요. 주식은 우리가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의 지분을 산다는 거는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 회사가 돈을 열심히 벌 거죠. 어느 기업도 돈을 안 벌려고 하는 기업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떤 기업은 많이 벌고 어떤 기업은 조금 벌겠지. 네. 그럼 나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많이 버는 기업을 골랐다고 가정하면 내가 20년 기다렸을 때 회사가 큰 회사가 돼서 내가 이익을 실현하는 거와 부동산을 사서 20년 기다리는 거와 비교가 없이 주식이 많이 벌죠. 그거는 자본주의 기본 원리예요. 내가 리스크를 진 거거든요. 회사가. 그리고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근데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죠. 부동산은 왜 오를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지. 내가 물어보거든요. 부동산 왜 갖고 싶으세요? 네.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해야 되면 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집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이사 가기 힘들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 대답이 되게 신기한 거야. 다 감정적인 얘기잖아요. 막연한 얘기잖아요. 네. 불안해요. 근데 그 금전적인 어떤 계산의 합리성에서 나온 대답이 아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왜 그 월세 사는 걸 생각 안 해요? 월세는 버리는 돈이잖아요. 월세가 유리한지 집을 사는 게 유리한지 월세가 훨씬 유리해요. 계산으로 할 수가 있어. 계산으로 내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을 샀을 때는 거기에 기회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한국 월세가 훨씬 유리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막 악플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 네. 악플을 달지? 더 깊게 얘기하면 금융 문맹인 거예요. 돈을 계산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돈을 일하게 하는 거에 서투른 거예요. 간단해요. 일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자본과 노동이 유연성이라고 얘기해요. 자본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가장 합리적인 데에 투자가 돼야 되죠. 근데 부동산은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 거예요. 일하지 않는 돈인 거예요. 그러네요. 만약에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는 건 삼성전자는 계속 반도체를 만들죠.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일하는 자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해요. 내가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5%를 기억해라. 내가 네. 집을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한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면 네. 5%가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10억짜리 집을 사서 내가 월세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5천만 원을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으면 사도 괜찮아요. 그러면 5천만 원 월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400만 원 받아야 되겠죠? 한 네. 달에. 네. 400만 원 못 받을 거요? 만약에 내가 20억짜리면 8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한국에서 800만 원 월세 낼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거 왜 없을까요? 버리는 돈이라 생각하거든.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 그게 이제 문맹이죠. 아. 내가 근데 그 집을 월세로 살려고 보니까 20억짜리 집인데 500만 원이야. 그러면 500만 원치 사는 게 100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20억짜리 집을 사지 않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게 100배 나는 거지. 주식은 열심히 일하는 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사게 되면 월세만 내는 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이게 내 거다. 네. 근데 세금 내야죠. 네. 고장나면 고쳐야 되죠. 관리비 내야 되죠. 네. 생각지 않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따져봐라. 집을 소유하는 게 유리한지. 근데 대부분 막연해요. 아, 내가 집을 사면 올라가겠지. 근데 그거는 지극히 감정적인 거예요.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내 돈이 가장 빠르게 일하는 것, 가장 열심히 일하는 건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죠. 위험해 보이죠. 그렇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라요. 이사를 가고 싶다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동네에 살고 싶다.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환경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속수무책이죠. 그게 좀 무서워요. 그렇죠. 제가 주식을 해보면서요. 와, 주식 진짜 어렵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가끔씩 다른 투자하시는 분들 돈 묶이는 거 보면서 진짜 그럼요. 이건 주식하고 비교 안 될 만큼 위험한 거죠. 위험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내 재산의 80%가 부동산이라는 네. 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그거 좀 두려워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내 재산은 지금 50%다. 그러면 빨리 다른 데 투자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줄이는 게 중요하죠. 미국에 위기가 왔을 때는 집이 안 팔려요. 근데 부동산이 너무 많으면 회복할 기회를 안 주죠. 왜냐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먹고 자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하죠.